네, 안녕하십니까. 돌직구 평론의 오영식입니다. 돌직구 평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오늘 이틀에 걸쳐가지고 날씨가 아주 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초겨울 날씨 많이 느낄 수 있었죠? 네.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 각별하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B가 결국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군요. 네. 애시당초 특검을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국민 여론과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특검을 수용해놓고 보니 부인까지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 오고 청와대 압수수색 하니 많이 불법 증여, 부동산 실명제 위반, 또 더 나아가서 6억 원의 자금 출처가 BBK 다스로 연결되는 듯한 등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몰리니까 결국은 엄청난 비판 여론과 국민의 의혹의 눈길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특검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뭐더러 특검을 받았습니까? 이럴 거면. 참, 보기 폭폭하고 안타깝고 저런 양반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직까지 내년 2월 25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아마 저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은 진실이 규명되겠습니까? 저렇게 해봤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지금 이렇게 가리고 덮고 감추려고 하는 치부, 불법, 비리, 부도덕, 비민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러한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된 특검에 수사상 필요한 열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내세워 거부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우리 게스트 손님으로 모신 분은 황우철 선대위 부대변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주 만나 뵙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공보단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우철입니다. 우리 문재인 TV의 오영식의 돌직구 평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37일만 지나면은 그 아프고 힘든 시간 잘 극복하시고 좋은 새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임창규 부대변인을 좀 모시려고 했는데 아마 사정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닭 대신 꽁 같습니다. 임창규 부대변인이 저한테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임창규 부대변인 온다 그래서 제가 좀 한숨 쉬었다가 사람 바뀌니까 더 나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알고 볼수록 이 황우철 부대변인 평택에서 지구당 위원장님도 지내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만나볼수록 진국이고요. 만나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우리나라 청국장 된장 같은 분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대위 부대변인이 꽤 많지요.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15분이 계십니다. 15분이요? 네, 네. 상대적으로 대변인이나 다른 선대위의 임원들에 비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과의 접촉면이나 만남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변인단이 뒤에서 이 공보라인
국민과 문재인 후보하고의 만남, 국민과 문재인 후보와의 소통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매우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부대변인단의 주요 활동 또 근황 한번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최일선에서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에 비해서 뭐 고생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공보 라인 현장의 그 언론들과 일선에서 그 같이 맞이하면서 우리 후보의 능력과 역량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같이 알려내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15분이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그 후보의 그 동행 취재라든지 이런 경우에 몇 분을 빼고 그다음에 저희가 3개의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 캠프, 시민 캠프, 미래 캠프 그리고 이제 각 캠프를 담당하는 분들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그날 우리 대변인실에서 나와서 상황을 공유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더구나 이제 단일화 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5주 정도 남은 대선 선거일 그 후보 등록 기간을 2주 정도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바쁜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요즘 새누리당의 많은 분들이 어디 뭐 왜곡, 막말을 배우는 어디 학원 과외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더 거기에 좀 대응하고 사실을 좀 알리는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보니까 후보의 진정성,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하게 말씀드리는 시간보다는 대응하는 데 더 많은 시간들이 뺏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선대위 관계자들은 선거를 치르면서도 사교육을 조장하는군요. 사교육을 줄이면 본인들이 어디 가서 특별 과외를 받고 고급 과외를 받는지 글쎄 말입니다. 참 개선되는 여지가 네. 별로 없네요. 어제 오늘은 그 저희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 종합 상황실장님들이 네, 홍영표 예, 그 언론과 여론의 좀 주인공들로 많은 말씀들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새누리당의 우리 권영세 종합상황실장님은 이 참 안철수 후보 측에서 뭐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풀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또 근데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거 없는 사실 그냥 먼저 내지르고 보는 이러한 정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늘 욕먹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의 두려움과 그리고 이 정치적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제는 막 되든 안 되든 일단 기스내고 보자, 긁고 보자, 상처내고 보자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절대 과반 이상의 다수당 그리고 집권 여당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행이죠. 특히나 본인들께서는 뭐 하고 계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로서는 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고 지금 시대가 21세기 그 민주화된 국가에서 여론 조작이라는 부분을 감히 이렇게 입 밖에 올리시면서 그것도 아주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신다는 거 보면은 그분들의 상당히 그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생각들을 하고요. 조금 답답합니다, 실제로. 예. 그렇죠. 결국은 이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 그리고 이 권영세 실장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정우택 최고위원 두 양반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 네.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참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제가 엄중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 좀 돌이켜보면요. 그런 발언이 있는 이면에는 이번에 특검의 연장 기간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사안들이 아주 가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막말이나 전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슈를 잠식시키고 국민들의 시야를 여론의 시각을 가리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사실 있는 팩트 자체를 잘 좀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와는 반면에 저희 민주당 선대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께서 이번에 모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어떤 면에서는 세게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하신 말씀들에 보면 일단은 새정치공동선언에서 정치나 정당 개혁에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 적지 않다. 또 민주당의 인적 쇄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러한 지적들은 적절치 않고 아마 전체에 있어서의 변화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냐.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신당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해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기후위원으로 등록하기에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신당 창당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어떤 면에서 분명하게 좀 못 받듯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서도 저희 민주당 문재인 후보 100만 명의 선거인단들이 참여해서 선출한 후보 또 저희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단일화의 3대 원칙으로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이어야 된다. 또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국민이 통합되는 방식이어야 된다. 이런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 비춰봐서도 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TV 토론 등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면밀히 양 후보를 비교하고 그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저희 민주당 선대위가 네. 견제해왔던 일관된 원칙에 그렇죠. 입각한 예, 이야기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황우철 부대변인께서 보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다. 특히나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지만은 두 후보께서 만나서 합의하시고 한 이후에 그 다음 수순에 대해서 관심들을 무척 많이 갖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차이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분석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나 이제 신당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몇몇 언론에서는 양 후보 캠프에서 다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돌이켜보면은 안철수 후보께서는 따로 정당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소속 후보, 무소속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가 진정성 있게 단일화 제안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가치의 공유, 그 다음에 가치의 연대, 민주개혁 진영의 통합, 이런 부분을 공통분모로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께서도 국민연대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을 놓고서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치구조, 또 때론 신당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해석을 해왔던 것 같은데 아마 홍영표 의원께서 우리 이제 캠프 이제 상황실장을 맡고 계신데요.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안 후보도 실제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 전제가 잘못된 측면에서 자꾸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잘못된 오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저희가 되돌아보면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 하죠. 적합도에서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더 유리하고 경쟁력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역선택의 문제 있을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참여가 좀 보장되는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그동안 각
후보 진영에서 서로 밝혔던 원칙과 기본 방향에서의 안들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들이 실무협상팀 내에서는 실무협상팀 간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입장과 관점에 충실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큰 결단 그러한 것들이 이 단일화를 최종 매듭 짓는 가장 큰 동력이고 귀결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유불리를 따지고 계산을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서로가 국민께 이야기해왔고 약속해왔던 부분들에 충실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만약에 큰 틀의 합의와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를 위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결단해서 국민 앞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것은 네.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두 후보의 진정성, 국민의 뜻에 맞추겠다라는 큰 의지는 아마 대한민국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또 한편의 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그 두 분이 그 회동하시면서 문재인 후보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서 조건을 같이 만들어야겠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럼 과연 후보 등록 기간 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국민들의 많은 그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시키시면서 두 분이 그 합의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런 그 두 분의 진정성을 제대로 믿고 그다음에 어쨌든 국민의 60% 가까이가 그 단일화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정권의 그 파탄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분명히 해야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새로운 정치 이러한 그 비전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분은 형태가 어떻게 되든 물론 전 단일화 팀에서 많은 부분의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상컨대 이미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같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지 이것이 그 새누리당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고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 각각 정책 발표를 했었죠. 네네. 후의 평가들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놓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다. 스스로가 해나가는 역동성 있는 모습이 좋았다 등등 여론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반응과 여론이 많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머리 색깔이 좀 다르군요. 예. 이게 말입니다. 그 누구하고 비교해서 더더군다나 좀 멋있게 비쳤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누구겠습니까? 그 수첩이 없으면은 제대로 언론에 답변을 하지 않는 분. 적어준 내용 정확하게 요약해서 밑줄 그어지지 않으면 언론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분 계시죠? 새누리당의 박모 후보. 예, 이분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저의 평가가 문비어천가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본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정책 발표할 때 정말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네, 혹시 어제, 계셨습니까? 예, 제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좀 생생하게 전해 주시죠. 국회 그 헌정규정관에서 어제 그 11월 11일 11시 우리 농업인의 날, 농민의 날 그 시간에 맞춰서 정책 발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시간대 조금 지나서 바로 그 안철수 후보도 그 하셨긴 했는데 비가 많이 내렸죠. 네, 비가 그렇죠. 많이 내리고 돌풍도 불고 했지만은 300여 석대는 그 자세 아주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그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연단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입장하실 때를 보니까 저 역시도 한마디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의 저고리를 입지 않으시고 넥타이를 매신 상태로 이렇게 입장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모습으로도 상당히 좀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 이렇게 핀 마이크 이렇게 붙이고 하는 그런 마이크를 붙이시고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정책 하나하나를 표현하실 때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성 같은 부분이 실제로 느껴지는 그런 정책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우리 준비를 해주신 5개 문에 준비했던 위원장님들과 그다음에 관계자 몇 분이 이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질의응답이 있었거든요. 각 언론사 기자분들의 질문에 우리 이용섭 정책위원장께서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보께서 직접 다 답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마 그 사항들에 대해서 새 후보의 정책에 대한 부분도 비교됐던 것이 기자단에 같이 배포가 됐거든요. 아마 기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한눈에 정책들을 보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 발표였다라고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철수 후보는 이전에 좀 보아왔던 모습들이 좀 있지만 우리 문재인 후보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뛰어들 때 보면 사실 말씀 잘 못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나날이 진화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속에 기본적인 진정성과 열정과 그리고 노력하는 그러한 내공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남다른 진화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기본 컨텐츠와 내용만 딱 던져주시면 그거를 본인이 소화하시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본인께서 답해 나가시는 모습은 책임감, 본인께서 이것을 전문가들한테만 맡겨놨던 사안들이 아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숙지하고 공부하고 고민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는 정치,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 발표를 하는 순간에 많이 표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문재인 후보 측의 정혜고 팀장. 네네. 저쪽 안철수 측의 김성식 팀장이요. 네네. 팀원들 배석 없이 두 분이 모시 모처에서 오늘 만나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최종 절충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팁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새정치 공동선언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아시겠지만은 새정치 공동선언에 대한 부분이 벌써 몇 차례에 대해서 회의들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전격적으로 후보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고 합의를 하셨고 1차 회의에서 다 아시다시피 4가지 의제를 설정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 두 번째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 네 번째 새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 이런 의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성정치의 무능과 과도한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 지향, 그 다음에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대의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소통의 정치, 참여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합의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는 어쨌든 세부적인 사항들을 쭉 만들어 가셨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언제 발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궁금해 하시고 할 텐데, 그것이 세세하게 언론에서 보는 측면 외에 아주 통 크게
이견이 없을 만큼 진전들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이 그 준비하셨던 실무팀들의 이제 전언이었었고요. 어쨌든 어제 정책 발표 이후에 12시에 두 후보께서 통화하시고 나서 세 개의 팀들을 전격적으로 만들자. 그다음에 동시에 논의를 하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새정치 그 공동 선언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된 듯 싶고요. 뭐 후보 두 분의 일정만 좀 조정이 된다라면은 바로 좀 그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양측의 단일화 협상팀 구성되고 발표돼 있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새정치 공동선언이,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바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두 후보님의 이제 일정에 어쨌든 두 후보께서 직접 새정치 선언을 발표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일정을 맞추는 사항들이 좀 남아있을 거고요. 내부적으로 뭐 성안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단일화 협상은 지금 실무 차원에서 단일화 협상은 시작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아마 오늘 각 캠프에서 세 번씩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우리 문재인 캠프에서는 우리 박영선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네.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그다음에 김기식 미래캠프 이제 지원단장,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조광희 비서실장, 금태섭 상황실장, 이태규 미래기획실장 해서 세 분씩 이제 오늘 인선 발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그 각자의 그 캠프 안에서 서로들 말씀들을 나누실 거고 아마 빠르면 내일 정도부터는 상견례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공유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힘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많이 마련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일화에 대해서 지난 주말 휴일을 통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 오늘 좀 나와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많이 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죠. 격차가 좀 있는 것처럼 되는데, 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우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열렬히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 문재인 후보의 책임감, 그다음 국정 운영 능력, 그다음에 위기 관리 능력, 진정성, 뭐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많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단일화에 대한 말씀도, 뭐, 새누리당에서는 구걸 정치다, 뭐 이렇게 악담도 하고 했었지만은, 진정성 있게 전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또 전격적으로 수용을 같이 하고 해서 국민들의 모처럼 만에 신바람 나는 정치 분위기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전에 봤을 때 뭐 후보 적합도냐, 가능성이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엇갈린 부분이 있었지만은 문재인 후보가 또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모두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결과들이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양자 모두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결과들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 그렇다면은 두 후보 가운데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한 주 거치면서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후보의 진정성, 책임감 이런 부분을 아주 속 깊이 읽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성을 갖고서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단일화가 무조건 승리를 담보해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 겸손하고 열심히,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상황을 인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네. 뭐 주제를 잠깐 바꿔보죠. 어제 안철수 후보가 반값 선거운동 제안했습니다. 네. 요새 반값이 뭐 유행이긴 합니다만, 저희야 국민과의 약속 1호,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내년부터는 실현하겠다라고 이미 관련 법안도 제출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만, 이 반값 선거운동, 뭐, 제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뭐 그 의미가 뭔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선뜻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반값 선거운동이라는 게, 실행 가능성이 있고, 그게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가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는 기본적으로 공영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법으로 정한 선거 비용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중앙선관위가 산정을 한 건데, 반값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셨죠. 본인께서는 선거 비용을 절반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다른 후보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취지에 저희 문재인 캠프도 큰 공감을 같이 합니다. 특히 기회가 된다면은 지금 우리 캠프 내에서도 고민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는 안 후보께서 제안하신 그런 의미, 이거에 크게 이제 공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대선의 그 선거 비용이 한 56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비슷한 17대 대선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건데, 17대 대선의 그 결과 나온 걸로 보면 한 465억 정도가 총 비용이었었는데요. 크게 대선의 그 비용 분류를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방송 토론, 그 다음에 언론사의 그 광고, 그 다음에 우리 포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터넷 매체에 마찬가지로 광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큰 항목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선거사무소라든지 현장에서 직접 쓰고 있는 그 프랜카드, 이게 이제 동마다 하나씩 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사무소는 이제 총선 선거구별로 하나씩 둘 수가 있고요. 그 연락사무소 둘 수 있는 그런 비용. 세 번째로는 거기에 이제 그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 둘 수 있는 선거 그 운동원, 선거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이제 그 인건비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고, 플러스 알파로 한다라면은 우리 전체 국민들의 이제 가구마다 가는 그 홍보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전체 차지하는 비용을 갖고 보면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큰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은 과연 어느 부분을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하는 토론회, 그 다음에 홍보 광고라는 부분은 상당히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 전체 대선의 비용 중에서 보면요.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은 안철수 후보께서 제안하신 그 취지를 저희가 10분 공감하고 이거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값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와 총론에는 공감한다. 원래 선거법이, 쇄신의 방향에서 봤을 때는, 돈은 줄이고 그러니까 입과 발은 그렇죠. 풀고 예. 하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굳이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는 선거운동들을 지양하고, 네네. 예, 가급적이면 몸으로 뛰고 입과 발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선거운동이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네. 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네. 구체적인 방법론과 강론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네네.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선거 비용을 줄이는 취지는 좋지만 그 선거 비용을 현실에 맞지 않게 또 줄이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효율성 부분, 뭐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서는 사실 좀 답을 내기가 네. 쉽지 않은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도 모 후보가 뭐 토론의 순서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입장이 맞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그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토론회를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년에 어느 대선 시기에 비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토론회 없는 대선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 곳곳에, 전국 곳곳에 계신 그 유권자들이 좀 후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다른 부분에 어디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는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굳이 이 반값 선거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짚었던 거는요, 이 앞전에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뭐 중앙당을 없앤다라든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한 제안을 했고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 의회의 민주주의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또 제대로 자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 숫자 줄인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요. 정당 정치가 대의 정치에서, 대의 민주주의에서 지금은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정당 정치가 제대로 국민의 정치적 이해 요구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당 없애는 방식으로 그것이 담보될 건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조금 뜨악했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값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 배경과 취지는 이해가 가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 좀 막연하고 총론적인 주장을 그냥 던지는 것만 같아서 뭔가 그 2% 부족함, 그게 늘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국회의원 숫자나 중앙당의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본 뜻으로 이해한다면은 그 뭐 수치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 액면 그대로의 표현보다는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취지, 뭐 이렇게 이해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갖고 있는 조금은 불필요했던, 그리고 국민들이 봤던 불신이 좀 남아있는 측면에서 특권을 좀 내려놓자라는 측면을 뭐 표현하신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총량적 특권은 그대로 두되 국회의원 숫자를 도리어 늘려서, 특히나 비례대표는 더 늘릴 수 있다라면은, 근데 현실 정치권에 있는 부분들은 그거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해야 될 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유롭게 말씀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되 특권은 지금의 총량에서 나눠서 갖자라고 하셨다면 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른 후보의 그 얘기를 말씀드리게 돼서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호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계속 그 온라인상에서도 올라오고 했던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 해보자고 119 분이 제 문제의식을 그냥 한마디로 잘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현실감이 없어 그렇죠. 예, 그게 뭐 정답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이야기를 바꿔서요. 네.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오늘 평론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 측면 쪽에서 오버페이스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애써 끌어들였던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그 양반 지금 요새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쭉 해왔으니까요. 그 새누리당이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뭘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하는지는 별로 느낌은 없는데 이 김종인 씨는 계속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역할을 새누리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씨하고도 대치되는 경제정책을 박근혜 후보가 오버페이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박근혜 후보의 오버페이스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너무 규제 남발이다. 안철수 후보 이런 식의 비판 아닌 비판을 했는데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이러한 수준인지 본인의 지금 언행과 행보가 가을짓자로 왔다 갔다 하고 정확한 입장이 뭔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꼬집기에 급급한 그렇죠. 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김종인 위원장께서 되게 순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박근혜 후보의 조금 진전된 진심을 좀 믿어보고 싶으셨을 텐데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셨던 것은 마지막에 하서는 그 정경련 재벌들 앞에 가서는 바로 상의도 하지 않고 그동안 상의해왔던 것을 다 접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기존의 그 수단 출자 규제 문제 이런 것은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풀고 나가시겠다고 주장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그 후보가 모셔온 경제정책의 경제민주화의 사령탑과 상의도 하지 않고서 이거는 돌이켜보면은 단일화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집토끼를 지키겠다는 후보의 박근혜 후보의 근시안적 측면들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네.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닭주전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멀거니 쳐볼 수밖에 없고, 얼굴마다 노릇하다가 팽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예. 우리 주랜더 아이디 쓰시는 분이 김종인 사실상 쫓겨남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사실 맞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토사구펜. 제가 어려운 말 한번 썼습니다. 토사구펜. 이제 더 이상 김종인이라고 하는 데코레이션 장식을 더 갖고 있기도 네. 이제는 어려울 만큼 쫓기는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치장하고 색깔 바꾸고 이름 바꾸고 해도 그 본질은 어디 가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박근혜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으셨죠? 자갈치 시장에서 해산물 구입하고 8,000원 내려다 옆에 있는 비서가 5만 원 네. 건넨 그 이야기 있는데요. 진짜 예전에 뭡니까? 최저임금 얼마인지 물어봤을 때 답변도 그렇고요. 이 지금 시장에서 물가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사실 말로는 서민 함께 통합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박근혜 후보 과연 서민의 삶을 실제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물가의 수준을 상상조차도 못 해본 것이 아닌가. 서민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정책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시장 바구니의 물가, 배추가, 채소값이 어떤지, 상상을 못하고 있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왔던, 실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박근혜 후보께서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통합, 서민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면은 아마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가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많이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네네. 예, 단일화 협의도 막바지로 가고 있고 후보 등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계층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지 선언을 이어주고 계신지, 뭐 일각에서는 지지 선언에 허위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악의적인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떤 계층, 어떤 분들의 지지 선언이 꼬리를 잇고 있는지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지지 선언이 정말 쉴 새 없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중앙 캠프에 이제 기자실에 와서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지지 선언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뭐 전문가 그룹의 뭐 교수, 의사, 뭐 한의사, 그다음에 박사님들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 실생활에서 있는 작은 부분들, 그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바른책 모임에서 그 메달리스트들 그런 분들도 계속 오셨었고요. 그다음에 작은 정치 그 삶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바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의 임신하셨던 그 임신부들이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지지해 주신 상황들, 그 다음에 뭐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제기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분들을 조직하고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연대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시는 사항들이거든요. 지지선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면은 그분들이 다 맞다라고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쪽하고 뭐 좀 이렇게 좀 가까우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좀 말하기 좀 난망하면은 조금 발도 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언론에서는 조금 그 지지선언의 그 신뢰를 자꾸 그 얘기하시고 하는데 몇 가지는 저희가 수정 요청을 한 것도 있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의 많은 분들이 스스로 지지하시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오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나 신뢰는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18대 대통령 선거를 40일 남겨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힘이 세상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원동력이고 역사 발전의 근본적 힘입니다. 여러분, 저희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을 믿고 현재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민주당 또 끊임없이 근본적인 자기성찰과 혁신과 쇄신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정말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차 한진중공업 포함한 노동의 현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고충, 또 여기저기 지금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요구하고 있는 많은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가장 최일선에서 타협 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흔들림 없는 노력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다시금 신뢰의 눈길을 돌려주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18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 맡고 계신 황우철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감 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현장의 일선에서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후보를 대신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에게만 빚을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문재인 후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대선 비용에서 자유롭고, 그 다음에 검증에서 자유롭고, 책임감 있고, 국정 운영 능력이 있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가, MB 정권의 이 파탄난 경제를 되살리고, 다시금 살맛나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후보가 되어서 꼭 12월 19일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힘 모아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현장 일선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한 참모로서 같이 말씀드리고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황우철 부대변인께서도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시기 전에 지금 그 책상에 노란 종이 네네네. 보이시죠? 네. 거기에 12월 20일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다음 날 우리 문재인 후보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적어주시는 겁니다. 네네. 예. 적어주시면 여기 우편함에 넣어뒀다가 12월 20일 방송에서 이 통일을 오픈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에 메모 적는 동안요. 시청자 여러분 어저께 오늘 바람이 무지하게 차더라고요.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함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우리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그리고 정권 교체 여러분들 계속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닌데.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예. 접어서. 네네네네. 가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첫 출연이라서. 네. 예, 오늘 황우철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문재인이 한다. 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기한 전 의원께서 출연해서 일자리에 대한 공약 등에 관해서 대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재인이 한다.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